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3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목적 적합성 구성요소 세 가지였다. 그지?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과거 피드백 가치, 현재 적시성, 미래 예측 가치 이렇게 세 가지 정리했었죠. 2번, 3번, 4번이 구성요소고요. 구성요소 아닌 것은 답은 1번 되겠지. 1번 표현의 충실성은 그 주요 질적 특성 뭐였습니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었죠. 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목적 적합성의 구성요소였고 신뢰성의 구성요소는 또한 세 가지였죠. 요 세 가지 뭐였습니까? 표현의 충실성, 두 번째는 검증 가능성, 세 번째는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가 신뢰성의 구성요소였죠. 이렇게 구분을 서로 딱딱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1번 문제는 답이 1번이었다. 문제 2번요.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비용의 이연과 가장 관련이 있는 거래는 자, 비용과 관련한 이연. 이연이면 계정 과목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선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선급 비용을 묻는 문제다. 그죠? 선급 비용을 찾아라. 답은 1번 되겠죠. 이것이 비용의 이연될 것이고 2번은 뭡니까? 선수 임대료니까 수익의 이연 되겠죠. 3번은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니까 수익의 발생될 것이고 4번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니까 비용의 발생.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단골 메뉴입니다. 2번 풀어봤고요. 3번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다음의 방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1번 선입선출법, 2번 후입선출법, 3번 계속기록법, 4번 가중평균법. 이렇게 1번, 2번, 4번은 그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3번 계속기록법은 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문제 4번요. 주식회사 풍기의 점기말 자본금은 6천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주식수 12,000주 곱하기 액면가액 한 주당 5,000원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6천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상태에서 기중에 주당 4,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했답니다. 액면 금액이 한 주당 5,000원인데 액면 금액보다 싸게 할인 발행했었다 이겁니다. 요런 거래가 있었고 요 외의 자본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기말 자본금을 구해보라 합니다.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실제로 돈 얼마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액면 금액 중심으로 따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할인 발행했을 때 대변에 적히는 자본금은 철저하게 액면 금액 요걸로 따진다. 5,000원 곱하기 2,000주 이렇게 된 금액만큼이 대변의 자본금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2,000주 곱하기 5,000원 해가지고요. 1,000만 원만큼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면 6천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해가지고 7천만 원이 기말의 자본금이 되겠다. 답은 2번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것이다. 자, 문제 5번요.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찾아봅시다. 사채 비유동 부채 맞고요. 2번 장기 차입금 맞고 3번 당좌 차월 이거 뭐라고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 4번 퇴직금의 충당 부채 또한 비유동 부채 맞고. 자, 문제 6번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요거 맞는 설명이거든요. 요거 지문 한번 등장했으니까 다음에 또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눈에 익혀둡시다. 그리고 무형자산 할 때도 그 상각은 사용 가능 시점부터 한다 뭐 이런 말 배웠었죠. 그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자, 2번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은 정률법이랍니다. 맞나요? 자, 정률법은 처음에는 왕창 감가상각비 인식하고 나중에는 점점 작게 인식한다. 그죠? 그것이 정률법이다. 맞습니다. 3번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게 틀렸겠죠. 공장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결국은
매출 원가하고 제품의 기말 재고액 금액으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제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팔렸을 때야 비로소 매출 원가로 비용으로 처리되지, 팔리지 않는다면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3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판매 관리비냐 제조원가냐 그거 묻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자, 4번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맞겠죠? 예상되는 그 사용되는 기간을 내용연수로 불렀으니까 요 지문도 맞겠지. 자, 문제 7번 볼까요? 다음은 시선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거랍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의 반대로 전개한 경우. 자, 시선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한 가지 스타일밖에 없다. 그죠? 차변하고 대변하고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스타일. 그것만 오류 발견할 수 있고, 자, 차변, 대변, 계정 과목을 서로 반대로 했다. 뭐 이런 거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계정 과목 이름을 반대로 하더라도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똑같죠. 그러면 시선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오류지. 그리고 차변, 대변 금액을 동시에 누락했다. 뭐 그런 것도 못 찾는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는 거, 그 오류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지? 자, 읽어볼까요? 1번,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전개한 거, 요거 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2번, 차변과 대변을 전기를 동시에 누락한 거, 이런 것도 못 찾는 거지. 3번, 차변과 대변의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개했다. 요것도 못 찾는 거야. 똑같잖아. 어쨌든 차변, 대변이. 4번, 차변만 이중으로 전개한 거, 요것만 찾을 수 있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문제 8번요. 유가증권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맞죠?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2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려면 만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건 안 되죠. 그래서 채무증권만 될 수 있다. 맞죠? 채무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에 대해서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정의할 때 이런 두 가지 단어를 쓴답니다. 회사가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된대. 이렇게 도덕죄까지 얘기긴 한데 이런 단어를 좀 눈에 익혀 두십시다.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단어거든. 이렇게 분류한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다. 3번.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된다. 이게 틀렸겠죠. 자, 우리 네 가지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해서 스타일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계정 과목은 4개 쓸 수 있다고 했죠. 단기매매증권, 요거는 단타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목적이다. 그리고 그 채권의 경우 만기 끝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이다. 그러면 뭐라고?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만기 보유증권.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지분율을 획득하는 특징이 있죠. 주주총회 가가지고 내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넘어가 버리면 아주 중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분류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는 걸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출제 범위는 들지 않지만 이런 이름 정도는 알아놓자고 했죠.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렇게 분류된다. 그리고 자, 우리가 그 단타 목적이 아니고 한 2, 3년 정도 묵혔다가 팔아먹을 목적이다. 그러면 그거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했죠. 이렇게 크게 4가지 계정 과목이 쓰이는데, 자, 주식하고 채권 이렇게 2가지 스타일로 나눠볼 때, 자, 주식 단기 매매 증권 가능하죠. 매도 가능 증권 가능하죠.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주식은 만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채권, 즉 국채, 공채, 사채 같은 채권,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가능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지분율, 뭐 그 주주총회 가지고 손 못 들잖아. 아무리 사채 같은 거 가지고 있어도 그죠. 회사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가지고 의사결정 행사할 수 없죠 우리가.
주요 쪽에서 의결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그죠? 지금 채무증권의 경우 아닙니까? 채무증권의 경우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 만약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 못한다면 요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only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됐죠? 4번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루어진다. 맞는 질문이겠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유가증권의 이 분류에 대한 문제가 종종 등장하거든. 그래서 한번 시간 좀 할애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죠? 자, 쉬웁니다. 문제 9번요. 상도 주식 계산은 평균법에 의하여 종합 원가 계산을 하고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중에 고르게 투입된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로직처럼 재료는 공정 초기에 일시에 그냥 투입돼 버리고 가공비는 공정 중에 균등하게 야금 이렇게 투입된다라고 했습니다. 평균법으로 구하랍니다. 그런데 기초제공품 수량이 0개죠. 그러면 기초제공품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선입선출법, 평균법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문제에서 평균법 제시되어 있지만 요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구분 의미가 전혀 없는 문제다 사실은. 그죠? 기초제공품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일단 물량 흐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제공품에 대해서 수량으로 이렇게 차변되면 총계정 원장 그려봅시다. 기초제공품 0이죠. 단기 착수된 게 4,000개입니다. 왼쪽에 4,000개면 오른쪽도 4,000개죠. 자, 완성된 거는 자 3,000개고 기말 제공품은 1,000개다 이겁니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50%래. 파이프라인 그려볼까? 자, 50%가 여기 있으면요. 자, 3,000개는 자 어쨌든 기초 제공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뭐 생각할 필요 없고 더더군다나 평균법이면 전부 다 올해 처음 착수됐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3,000개가 전부 다 올해 처음 출발해가지고 완성된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1,000개는 여기까지 가다가 50%에서 멈췄다 이겁니다. 이렇게 분석될 것이고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해서 완성 반사점 구해보면요. 3,0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둘 다 3,000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00개에 대해서는 자 재료비는 공정 초에 일시에 막 투입돼 버리니까 50% 왔다 하더라도 100% 다 투입된 거죠. 그래서 1,000개 곱하기 100% 해가지고 1,000개 이렇게 완성을 반사하면 될 것이고 가공비는 50%만큼만 투입됐겠죠. 그래서 500개 이렇게 적어줄 것이다. 그러면 재료비는 4,000개, 가공비는 3,500개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답은 자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이 답.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원가 중에서 제조 과정에서 원가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한 것은 추적 가능성은 뭐라고? 직접비와 간접비 분류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2번. 문제 11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옮기는 방법 세 가지 배웠죠. 그죠? 그 세 가지 방법 구분 이유는 뭐라고? 보조 부문 간의 그 서로 수수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거가 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자,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자가 용역을 고려한다. 조금 말을 어렵게 풀었는데요. 이 뜻입니다. 보조 부문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고려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지.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지금 옳은 걸 찾는 겁니다. 2번.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된다. 그죠? 순서가 정해져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거였다. 2번이 정답 되겠죠? 3번. 보조 부문비 총액 중 일부만 제조 부문에 배부된다. 이거 아니죠?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어떻다? 공통점은 보조 부문에 있는 원가가 전부 다 어쨌든 제조 부문 쪽으로 가긴 간다 이겁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모두 다 고려하는 것이 상호배우법이었죠. 요거 지문 자체는 직접 배우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지문이죠. 오케이.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문제 12번요. 다음은 제공품 계정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기초 제공품 재고액보다 크다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뭐 어떻다. 뭐 요거는 우리 원가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거죠. 제공품에 대해서 총계정 원장을 그려보면요. 자, 네 자리가 자산이니까 왼쪽이죠. 기초금액 여기 적힐 것이고 기말금액 여기 적힐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요 오른쪽에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집계될 것이고 왼쪽에는 단기 총 제조원가가 집계될 것이다. 기초제공품이 기말 제공품이 기초제공품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 0이고요. 요거 100이다. 그러면 자, 요걸 200으로 쓰면 자, 단기 총 제조 비용 요건 얼마 됩니까? 300 되겠죠.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200보다 크다. 뭐 이렇게 결론낼 수 있겠죠. 그래서 크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답은 1번. 됐죠. 그래서 숫자 하나 넣어보면 금방 이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이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간주 공급들 우리 스타일들 배웠죠? 그런 거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볼 수 없는 것, 간주 공급 아닌 것 찾읍시다. 1번 개인적 공급 맞고요. 2번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우리 면세 사업 전용이라고 우리가 딱 정리했었죠. 이거 간주 공급 맞습니다. 3번 폐업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맞고 그러면 보나마나 답은 4번 되겠죠. 4번이 뭡니까? 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 이런 거는 재화의 실제로 공급한 거죠. 실질 공급이다. 간주공급이 아니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문제 14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우리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자체를 아예 발급 안 해도 되는 면제 항목들 몇 가지 배웠죠? 그거 아닌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택시 운송사업자, 노점, 행상 그리고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런 것들 당연히 면제되는 거 맞다. 그죠? 정리한 거 기억나시죠? 2번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로 간주 형제들 면제됐죠. 그죠? 3번 모기미 형제들 뭐 이런 것들 면제됐다. 그지? 그러면 보나마나 4번일 것인데 4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실은 소매업도 면제 맞죠. 그런데 괄호 열고 상대방이 만약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세금 계산서 끊어주라고 단서 조항이 있었죠. 그래서 단서 조항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지. 더더군다나 1, 2, 3번이 확실히 면제 쪽으로 우리가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답은 4번이 될 것이고 됐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였네. 그래서 사실은 보기가 좋은 거 되게 많은데 조금 까다로운 껄끄러운 보기가 좀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답은 찾을 수 있겠죠. 소매업에 대해서 단서 규정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렸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자, 문제 15번요. 다음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풀어봅시다. 총 매출액이 5천만 원, 매출 애누리 400만 원, 매출 할인 300만 원, 대손금 200만 원. 요거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언급해 놓은 거 그거 문제죠.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출발해가지고 매출 애누리 과세 표준 포함 안 하는 거죠. 회계와 똑같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해줘야 될 것이고 매출 할인 당연히 포함 안 하는 거죠. 회계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해준다. 대손금은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빼지 말라라고 딱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빼기 400만 원 빼기 3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라고? 5천만 원 빼기 400만 원 빼기 300만 원은 4,300만 원. 답은 2번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어떻습니까? 풀어보니까 너무 평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키포인트만 잡고 있으면 아주 신속정확하게 풀 수 있고요. 공부하실 때 구성 내용 막 하나하나 신경 쓰시지 말라. 큰 줄기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